니네 미국 선택할래 우리 선택할래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난감해지는데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왜? 국가 차원의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줄 거 주고 얻을 거 얻고 지킬 거 지키고 이런.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을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미국의 경제 상황도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좀 네,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 대상으로 뭐 조사를 실시를 했대요.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올해 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하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22.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MF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답변을 한 비율이 4분의 1이 넘어간다. 4분의 1 정도가 된다라는 건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국 경제 시스템 리스크 수준의 어떤 위기 요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지금 사실 현재 어려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게 가장 큰 건데 저는 시스템 리스크가 그렇다고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네. 시스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데 현재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경제의 개방성이 높아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에서 저렇게 세계 경기의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블록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원자재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는 뭐 수출입을 안 하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인데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느낌이 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거는 휘발성 이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든 거기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돌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돌아온다기보다도.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 경제의 블록화라는 거죠. 이 경제의 블록화라는 흐름은 이거는 그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도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면에서 다 다른데 유일하게 하나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중국 견제예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1기 때는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썼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걸 완화해서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만 그렇게 썼지 사실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 강한 그 입장, 압박을 보인다는 건 뭐냐면요. 공급망 자체를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그냥 중국 너 미워 이렇게 말한다고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니네 물건 좀 덜 살게 이게 아니라 아예 공급망 구조 자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이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정권이 심지어는 다음번 정권의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정도가 약간 완화될 수는 있어도 이 요인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아주 뭐 약간 지역적인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 흑연을 이제 쓰는데 그 중국에서 주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산의 비중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인조 흑연을 만들어 쓴다. 비용이 비싸요. 가능은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그 다음에 리튬도 그동안 싸게 사오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더 비싸던 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칠레 쪽으로 수입선을 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그런 그 공급망 재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공급망 재조정이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을 줄인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그동안 우리가 쭉 공급망을 유지해 왔던 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비효율적인 공급망을 우리가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인 게 그동안 중국의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중국이 한번 휘청하고 중국의 경기가 내려가니까 유럽, 뭐 독일 같은 나라가 그냥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일도 그 중국하고의 비중이 무역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도 중국의 비중을 줄이라고 기업들한테 대놓고 공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 안 먹히는 게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비싼, 더 비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네가 물건을 팔 때도 중국에 팔던 걸 다른 나라에 팔아라. 아, 이게 말이 쉽게 되나요? 설령 판다 하더라도 더 안 좋은 조건에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지금은 우리가 좋고 싫고를 가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네. 네,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는 외부에서 온 시스템 리스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좀 이런 문제들이 요새 있는 게, 저는 이제 뭐, 이 공급망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근데 우리나라의 뭐 정치적인 문제나 지금 관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근데 정치적인 문제는 요거는 뭐 약간은 휘발성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력이 조금 저하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기술이 추격하는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르고, 이번에 딥시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몇몇 기술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물론 앞서 있고 배터리도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격차가, 과거에는 초격차라는 말을 썼지만 반도체 뭐 초격차 유지, 저도 보고서 이렇게 나온 저희 연구원에서 나올 때 보면 초격차 유지 뭔데, 요새는 초격차란 말을 안 써요. 굉장히 차이가 좁혀져 있어요. 선단 공정에서는 우리가 좀 확실히 앞서 있긴 하지만 이제 중국이 많이 추격을 했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조금씩 관료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일본, 유럽, 뭐 중국 뭐 말할 것도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요. 다른 나라를 전부 다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그냥 현금으로 꽂아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기업 지원이 지금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수준의 좀 그런 지원은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가 규제가 좀 많은 편이고, 뭐 노동시장의 좀 경직성도 높은 편이고, 이제 거기다가 또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원래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현재는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는 사실은 대외적인 요건이고,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2분기 이후에는 약간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고 그럼 단순한 센티멘트냐, 그건 아니죠. 시스템 리스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까지. 근데 이제 해외 공급망 재조정이 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공급망 재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뭐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 다른 나라들도 그래요. 이게 한 번 딱 연결이 되고 나면은 그걸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줄고는 있고, 그 다음에 줄이려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요. 기업들도. 이번에 뭐 현대차도 뭐 미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뭐 그 큰 기업에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중국에다가 투자를 좀 꺼리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완만하게 줄어나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를 당장 끊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딱 끊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이런 굉장히 정말 말로만 쉬운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중국도 우리나라 하나를 당장 무너뜨리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랑 관계를 막 끊는다든지, 막 우리나라한테 니네 미국 선택할래, 우리 선택할래,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난감해지는데,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외교라는 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요. 경제라는 것도, 중국도 한국 사정 뻔히 알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나서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선다 그러면은 그거는 괘씸죄에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의 문제, 중국산을 갖다가 뭐 좀 덜 쓴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다자간 협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다자간 협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틀에 맞추는 정도, 보조를 갖다가 조금씩 따라가는 정도로만 하면서 미국 눈치를 이제 보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공급망을, 중국 공급망과 미국 공급망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비중을 미국 쪽에 더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흑자를 내는 것도 대미 흑자가 훨씬 크고, 지금 중국하고는
뭐 이게 꼭 흑자 적자 가지고 경제는 승패를 나누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역시 그래도 미국 공급망을 일단은 더 중시를 하되 중국하고도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다자간 협상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선으로 한다면은 중국도 왜냐면 자기네들도 괜히 그걸 갖다가 깬다 그러면 자기한테도 손해가 될 수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띄는 행동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거고요. 양쪽을 잘 이제 균형 있게 다루는 방법을 좀 참 어렵지만 네. 이런 좀 행동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 중간을 찾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례적으로 사실 최근에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IMF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현재 위기 요인이 좀 그때랑 구조적으로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IMF 때하고 지금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IMF랑 비교하는 건 너무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보면은 지금이 제일 힘든 거고, 네. 네, 항상 그렇잖아요. 옛날은 아름답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면 전 절대 안 돌아가요. 왜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래. 뭐 고등학교 그때 좋았죠. 좋긴 뭘 좋아요 그때. 맨날 가가지고 힘들고. 야간 자율학습 하고 있고 시험 못 보면 그때는 맞았어요. 또 선생님한테. 네. 뭐가 좋아. 근데 그 과거가 미화가 돼서 그런 거지. IMF랑 비교하기는 어렵고 사실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농담하는 거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98년도, 그러니까 97년 말에 이제 외환위기가 올 때 우리나라가 8년 연속 그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외환 보유고가 한 300억 달러 정도 됐다가 이게 마지막에 환율 방어한다고 내려갈 때 40억 달러 미만으로 뭐 39억인가 36억인가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 수지 흑자가 났죠. 물론 이제 그 전년도에 또 적자가 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가 나는 해가 더 많아요. 지난 한 10년을 보면은. 그러니까 외환위기 당시하고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 때 그냥 9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가 그때 흔히 말하는 적이에요. 뭐 이제 요새는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우리가 이제 중진국이다. 중진국? 예. 선진국은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연 경쟁력이 1등인 제품이 있냐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D램에서 그나마 그때 성과가 조금 나고는 있었지만 그것도 선단 공정이 아니라 레거시였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어느 선 이상 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그래도 그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그래도 이제 품목을 갖다가 아주 세분화해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잘한 것들이 상당히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편이고 자동차도 9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그렇게 많이 못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에 엑셀이었어요. 그 미국에 들어간 차가. 근데 엑셀이라는 게 미국에서 제일 싼 차였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다니는 차 중에서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너무 과장된 얘기 같긴 합니다만 지금 느끼는 그 어려움과 위기감이라는 거는 사실 상당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만큼의 한번 그걸 또 겪었으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성장성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중간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국내 리스크, 아까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규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뭐 숨이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규제 중에서 실제로 좀 이 투자라던가 고용, 이런 것들을 많이 억제시키는 좀 요소들, 핵심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실 네. 어떤 규제든지 이유 없이 있는 규제는 없거든요. 정말 네. 다 뭐든지 다 규제는 어느 정도의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도해지면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봤을 때 너무 우리나라에만 좀 특이하게 강하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몇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신산업 규제인데 이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얼리 아답터고 뭐 새로운 서비스 나오면은 빨리빨리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IT 쪽에서 우리가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게 물론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IT 인프라 확충도 잘 됐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얼리 아답터 기질이 강해서인데 우버를 지금 이용을 못 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여행 가면은 우버 택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세상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뭐 그동안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갔더니 여기서 1년 후에 나오는구나 2년 후에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뒤집어진 거죠. 이런 신산업 규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개인정보보호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센 편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에서도 데이터 활용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그 조여놓은 규제예요. 그다음 핀테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은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조금 이제 관치금융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좀 늦다 치더라도 새로운 것들이 뭔가 나올 때 보면은 이제 이런 신산업 규제가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는 게 좀 규제가 좀 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입 규제하고 영업 규제가 조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의 승패를 가른 거라고 이제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규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크게 뒤처지진 않았어요. 네. 경제 규모가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쭉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결국 디지털 전환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네. 미국은 지금 현재 미국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보아도 그렇고 굉장히 그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 중에서 보면은 올드한 느낌이 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유럽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늦게 나온 기업이 과연 대표할 만한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렇죠. 별로 없거든요. 네.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게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경제의 활력, 저는 이런 경제의 활력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규제들이 경제의 활력을 가로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해고의 자유라든가 아니면은 그 근로 시간에 대한 거 주 52시간 뭐 근데 이 얘기를 잘못하면은 너는 그러면은 뭐 기업에서 노동자를 그렇게 막 착취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가 돼야 돼.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처럼 여러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그건 저도 뭐 충분히 그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도가 좀 심하고 특히 그 근로시간 규제 같은 경우는 산업별로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뭐 IT 쪽 같은 경우 특히 뭐 IT에서 R&D를 한다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든다든지 뭐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사실 그 시간 규제를 그렇게 엄격하게 정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래도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뭐 국가 경쟁력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 데가 네. 있어요. IMD하고 그 세계 경제 포럼 WEF 이런 데서 발표를 하는데 물론 그 순위를 절대적으로 믿을 건 아니고 이건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만 네. 거기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그 국가 경쟁력 순위는 하고 노동 시장의 순위를 보면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은 한참 뒤처져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뒤처진 이유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갖다가 항상 먼저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심한 편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물론 제가 뭐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우리나라도 지금 글로벌 그 상황을 보면서 네. 지금은 이제 이 산업의 경쟁력까지 잠식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좀 더 플렉서블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덴마크가 참 재밌는 나라는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 하나 참고할 만한 게 있어요. 덴마크의 노동개혁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있었는데 그게 플렉스 시큐리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해고는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고용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게 하면서 대신에 해고당했을 경우에 재교육하고 사회보장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네. 그래서 플렉서블하고 시큐리티를 합쳐서 플렉스 시큐리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덴마크가 그 노동개혁을 하고 나서 그동안 약간
위기를 겪던 상황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회복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물론 뭐 덴마크 같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워낙 상황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1대1로 그대로 따올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한번은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참고도 좀 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규제는 아닌데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 비해서 좀 기업 지원이 부족해요. 특히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미국 같은 나라도 보조금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함부로 잘 안 주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뭐 아주 드러내놓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원래 WTO에서 이거 금지되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기업 보조금을 못 주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상은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보면서 그 비슷하게라도 좀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의 전략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네. 산업들이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이 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서 2등, 3등으로 쭉 밀려나간다. 그러니까 정말로 딱 2등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후발국 수준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요. 네. 이거는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줘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에 좀 보조를 약간은 맞출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뭐 경쟁자이자 그리고 좀 경계를 하고 있는 중국.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에 뭐 규제도 다 풀고 뭐 국가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빨리 따라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잘한다고 하는 말씀해주신 반도체라던가 배터리 이쪽들의 경쟁력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또 오다 보니까 사실 좀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를 또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관세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출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걸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업종이 가장 크게 좀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뭐 전체적으로 다 받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자동차하고 철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쪽이 가장 그리고 왜 이게 떠오르냐면은 이제 관세도 나왔고 또 대미 수출 1등이 자동차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1등은 반도체인데 대미로 한정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가 가장 큰데 여기서 이렇게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가 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요, 사실은. 그리고 고용도 많이 일으키고 이러니까 이거를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내부 생산이 상당히 이제 좀 타격을 받게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 생산 공장도 가지고 있고 특히 레거시 분야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영향을 받고 반도체도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는데 그나마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게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중국 견제를 워낙 강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워낙 이게 정말 막 쫓아오는 중국인데 제가 이제 이 배터리 쪽하고 반도체 전문가하고 한번 이쪽만 다루는 그 연구자가 있거든요. 네. 이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건 개인적인 견해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은 1년 안에 따라잡힌다는 거예요. 추월당할 수 있다. 선단 공정까지도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저렇게 중국을 억누르는 바람에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도 많이 눌렀거든요. 조금씩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격차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4년을 번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래요. 물론 좀 그거는 그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라는 게 우리한테는 분명히 이익이 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익을 보는 산업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조선이고요. 네. 조선이 이번에 뭐 그 MRO 분야에서 뭐 미군 함정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막 그 우리나라한테 그 조선에서 협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차는 미국으로 와서 생산해라 그러는데 조선은 미국에서 생산이 안 돼요. 네. 지금 생산 기반이 다 무너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해군 그 함정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부탁하냐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인데 중국한테 부탁할 수는 없거든요. 이 해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오는데 조선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데 근데 그 양이 크지가 않고 원래 그런 거는 G2G 분야여서 돈도 금방 받는 게 아니고 좀 시간도 많이 네. 걸리고 해서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딸려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그 해군 함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거기에 보급을 하러 들어오고 뭐 여러, 그러니까 군인들이 먹고 써야 되잖아요. 무기도 날라야 되고 상선의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다 들어오고.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된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이 중국 선사 소속일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올 때 수수료를 100만 달러. 네. 그리고 중국산 선박일 경우, 그러니까 아까는 선사였죠. 그 선주. 네. 중국산 선박일 경우에는 1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거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로 하면은 상당한 돈 20. 예, 이거 내고는 못 가요. 그렇죠. 네,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게 네. 왜냐하면 미국의 수익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렇죠. 네, 그러는데 아마 이게 액수가 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유예가 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중국, 조선에 대한 견제는 확실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 선사들도 선주들도 당연히 조선 그 수주를 이제 물량 발주를 한국한테 하는 비중이 훨씬 올라가겠죠.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하고 해운 쪽에서는 상당히 그 큰 호재가 하나 발생을 한 거죠. 굉장히 크죠, 이거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중국을 강하게 제재를 하는 게 오히려 중국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도 좀 걱정하는 또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분야별로 그렇죠. 이번에 딥시크가 그랬었죠. 네. 네, 그런 건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 사실 그게 잘 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왜 딥시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가능했었는데 그럼 조선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못 오게 했더니 그러면 어디 뭐 달나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 타고. 예. 푸른 하늘 은하수 그러면서 배 타고 막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안 갈 수가 또 없는 네.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좀 중국도 난감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요 외에 또 제약 쪽이 있는데 네. 이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관세를 맞으면은 손해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은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중국보다도 한참 뒤처져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 만드는 거 있죠. 네. 이 제네릭 제품에서는 상당히 그 앞서 있습니다. 그거하고 CDMO 이거는 뭐냐면은 반도체에서 말하자면 파운드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조하고 이게 같이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이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는데 그 CDMO 대표적인 회사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T팜 뭐 이런 많이 알려진 회사들이죠. 네. 실제로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낮추는데 약가를 낮추는데 그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IRA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경쟁을 붙이겠다. 세계 수준의 경쟁을 붙이겠다. 그래서 그 제네릭 제품에 대한 경쟁을 통해서 약가 인하를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히 기회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 기업들보다는 관세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제품들이 상당히 싸거든요. 그 제네릭 제품이. 그래서 이 제네릭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하고 CDMO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세를 감안을 하더라도 네. 조금 절대적으로 금액이 네. 싸니까 네. 또 어쨌든 업종을 좀 구분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뭐 해외 뭐 정책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위기들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이 위기 프레임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사실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하는 거를요. 근데 네. 미국 그 거시 지표를 한번 보면은 왜 저러는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게 그 2010년도 이후에 미국의 재정 적자하고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생각보다 아무리 자기네가 통화를 찍어내면 그만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통상 문제에서는 미국 제품을 결국은 더 사주면서 지금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산업별 대응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 저는 이제 그거는 기업들이 할 문제고요. 네. 각 기업들이 알아서 이제 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대응은 그 산업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산업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할 때 정부에서 우리 가가지고 뭐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국가 차원의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줄 거 주고 얻을 거 얻고 지킬 거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컨대 우리가 뭐 조선하고 방산 이런 데서 미국하고 협조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네. 그 협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럼 다른 쪽에서의 약간 페이버를 받는다든지 관세를 맞더라도 좀 덜 맞는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사실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의 공산품은. 네. 그래서 더 뭐 할 것도 별로 없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관세가 높은 게 농산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하죠. 농산물에 네.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울며겨자먹기로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을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에너지라고 봅니다. 에너지. 네, 에너지 수입을 미국 쪽으로 많이 돌리면은 그거 하면은 어차피 우리나라의 그 다른 데서 사오는 거를 미국 쪽으로 돌려서 약간 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미국에서 사오면요, 대미 무역 수지가 확 떨어집니다. 흑자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에너지 쪽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은 약간 이렇게 쇼오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농산물 쪽도 니네 거 좀 사줄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번에 뭐 계란파동처럼 저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한테 줘야 되는 입장도, 그런 품목도 나오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농산물은 그래도 미국이 싸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내주고 어떤 부분은 좀 지키고 이런 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트폴리오. 네. 그럼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뭐 재정 정책이나 아까 규제도 얘기를 했는데 규제 완화랑 재정 정책 둘 중에 뭐가 더 시급하다고 보세요? 저는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정 정책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더 그리고 빨리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그 잘못하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재정을 갖다가 확 늘렸을 때 이게 후세대한테 굉장히 큰 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도 물론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저는 일단은 규제 완화 쪽을 더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사실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기가 좀 과장돼 있다, 네. 뭐 위기 마케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면에 진짜 위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좀 반대되는 입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박사님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위기 마케팅이라는 게 어느 선을 가야지 위기 마케팅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지금 어렵고 위기라는 네. 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우리가 예전에 외환위기처럼 간다, 저는 그건 절대 동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도 위기 마케팅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그것도 정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이렇게 위기를 느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아주 심각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미리 대비해서 손해볼 거는 없는 거고, 오히려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당하면 그게 더 이제 크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글쎄 뭐 위기 마케팅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뭐 당장 뭐 나라가 뭐 예전에 외환위기 때처럼 갈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어떡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러죠. 근데 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지만 뭐 현명하게 잘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항상 그동안 보면은 마치 고개사가 줄을 타듯이 잘 또 견뎌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력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산업별로 품목별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또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쉽게 무너진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네, 다만 위기가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렇죠. 논의를 충분히 네. 그리고 또 이게 침체가 길어지면은 거기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도 잘 네. 챙기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빨리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일단은 좀 과감하게 규제를 풀면서 신산업 쪽에서 좀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된다. 우리나라 경제도 자꾸 이렇게 좀 요새 보면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새로운 돌파구가 좀 신산업에서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또 계속 앞으로 논의가 돼서 좀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신 조현승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